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 전쟁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떤 모습을 띄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스페인 전쟁은 미국이 처음으로 해외로 진출한 전쟁이고, 이후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패권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이 스페인 전쟁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스페인 전쟁의 승리로 미국은 동아시아와, 주로 중국이죠, 동아시아와 카리브해 중미 지역에 진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필리핀과 괌 그리고 하와이를 합병했고, 합병해서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고,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쿠바를 보호국으로 만들고 푸에르토리코를 점령했기 때문에 가능했게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 전쟁 이유를 보면 미국의 동아시아 진출은 사실상 이렇다 할 게 없었습니다. 부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해외 투자가 1897년에는 7억 달러에서 1914년 35억 달러로 5배가 증가했지만, 그 중에 절반이 중남미 지역에 집중됐고, 캐나다가 23%, 유럽이 22%, 그리고 아시아에 투자된 금액은 5%밖에 안 됐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중국의 철도 부서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철도망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그야말로 철도 왕국이었고, 미국 철도 왕국 중에 하나인 해리만이 만주 지역이나 또는 북경, 광동을 연결하는 철도 부서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의 방해 때문입니다.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서 그 군사력을 앞세워 중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의 경제 진출을 사실상 가로막은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군사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루즈벨트 행정부에서는 1900년대부터 미국의 해군력 증강과 군 현대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작업을 맡은 인물이 엘리후 루트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1899년부터 1909년까지 11년간 전쟁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미국 군대의 현대화를 완성합니다. 우선 1900년에 해군 참모부를 만들고, 1903년에는 육군 참모부를 만들고, 이와 함께 육해군 합동참모본부를 창설합니다. 1907년에는 미 해군 전함 16척이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했죠. 특히 이때 일본에 기항하면서 미군의 해군력도 간단치 않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를 이긴 일본의 군사력이 동아시아에서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엘리후 루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분은 미군 현대화의 아버지 또는 미 제국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라고 추앙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기업 변호사입니다. 뉴욕 출신의 변호사로 1870년부터 1890년대까지를 대충 강도 귀족의 시대다, 도금 시대다 하는데, 많은 대기업이 나오면서, 물론 이 대기업들이 신기술에 의해서 성립하기도 하지만 온갖 부정부패와 사기와 협잡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후 루트가 이 대기업들의 이 팽창, 합병 이런 거를 잘 해결해주는, 말하자면 미국 최고의 기업 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후 루트라는 사람은 미국의 대기업 또는 대자본들의 국내 팽창이나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엘리후 루트가 미군의 현대화 작업을 마친 것을 계기로 해서 이후 대략 1960년대까지 이 기업 변호사 또는 기업인 출신들이 미국의 대외 정책을 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헨리 스팀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기업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엘리후 루트의 권유로 뉴욕 주지사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지만 태프트 정부에서 전쟁부 장관 1911년입니다. 1929년 후버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치 거물입니다. 이분이 공화당 인사인데 1940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전쟁부 장관에 발탁됩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73세입니다. 73세의 고령에다가 공화당 인사인 헨리 스팀슨을 전쟁부 장관에 발탁한 이유는 2차 대전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대기업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헨리 스팀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애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윤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이 스팀슨의 천고로 2차 대전 당시에 로버트 로벳, 존 맥클로이 등 기업 변호사들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거 참여합니다. 이 로벳이라는 인물은 1950년대에 국방장관을 역임했고요. 존 맥클로이는 2차 대전 후에 독일 고등법무관 또 세계은행 총재 등을 역임한 거물 인사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2차 대전 후에 냉전을 설계한 딘 애치슨 국무장관 또 냉전을 군사화했다고 해서 유명한 미 국가안보회의 문서 68, NSC 68을 쓴 폴 리츠 또 미국 최초의 국방장관인 제임스 포레스탈 그리고 나아가서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그야말로 좌지우지했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과 알렌 덜레스 CIA 국장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기업 변호사이거나 또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39년 9월에 2차 대전이 발발한 직후에 미국의 전후 구상을 연구하기 시작한 전쟁과 평화에 관한 연구라는 이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의 최고 각부인 록펠러 재단에서 돈을 대가지고 6년 동안 진행됩니다. CFR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외교협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이 연구를 담당했는데, 그러니까 CFR이 주도하고 어떻게 보면 국무부가 보조 역할을 한 이 전쟁과 평화에 관한 연구에서 미국의 전후 구상이 다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대외 정책은 기업 또는 기업의 해결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변호사들이 맡았다는 얘기죠. 그 시작이 바로 엘리후 루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대외 정책은 중요한 것은 미국 자본,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이를 위해서 움직인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미국이 추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파나마 운하 건설입니다. 미국의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것이죠. 1867년인가요? 그 스웨즈 운하 건설로 유럽과 아시아 간의 항로가 무지하게 짧아진 것처럼 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면 미국의 동해안과 서해안 도시들이 대단히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 파나마 운하 건설은 사실은 1850년대부터 미국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파나마 운하 건설을 이제 시도했는데요. 원래는 그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프랑스 회사가 니카라과에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상금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보니까 당시까지 콜롬비아 영토였던 파나마 지역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가 가장 그 폭이 좁았거든요. 그런데 그 파나마 지역은 콜롬비아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는 좀 더 많은 보상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사이인데 1903년 11월 달에 파나마인들이 독립투쟁 봉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시키겠다. 이게 미국에서 사주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파나마인들의 독립투쟁 봉기가 일어나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이틀 만에
봉기 이틀 만에 파나마의 독립을 인정하고, 즉 국가로 승인하고 독립투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이루게 해줍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이 파나마 운하에 굉장히 관심이 컸었는데요. 1906년에는 직접 파나마까지 가서 그 현장에서 봤다고 합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재직 시에 미국을 떠나 해외로 나간 게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나마 운하 건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했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파나마 운하는 1914년에 개통이 됐는데, 이 파나마 운하 개통으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간의 거리가 약 60%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약 13,600마일을 항해해야 되는데, 파나마 운하 건설로 그 거리가 5,300마일로 확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가 건설이 되고 미국이 쿠바나 푸에르토리코, 뭐 니카라과 이런 데에 해군 기지를 만들면서 카리브해는 완전히 미국의 앞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카리브해를 뭐 신대륙의 지중해다, 또는 뭐 미국의 호수다, 아메리칸 레이크다,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지금은 이제 태평양을 아메리칸 레이크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카리브해 그 영내가 미국의 완전한 독점적 지배권이 되는 거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카리브해라는 데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사탕수수나 담배 이런 것 등 이 경제적 이권에 상당히 많이 걸린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완전히 파나마 운하 건설로 카리브해와 중미 지역을 미국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파나마 운하 건설을 하면서 파나마라는 국가를 하나 만들어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뒤에 하나의 그 선례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선례가 뭐냐면 2008년도에 세르비아에서 분리된 코소보가 독립을 선언했고, 미국이 이를 인정해서 코소보가 하나의 독립국가가 됩니다. 이 코소보란 데는 아주 뭐 세르비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역사가 깊은 지역인데요. 1300년대에 그 오스만 터크한테 세르비아가 지는 바람에 그걸 뺏겼던 지역입니다. 다시 이제 2차 대전 후에 세르비아가 회복했는데, 그 코소보 지역에 있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있었는데 1999년도에 미국과 나토가 최초로 코소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 정권을 무너뜨린 뒤에 2008년도에 코소보의 독립을 만들어준 겁니다. 미국이 코소보를 독립시킨 이유는 중동 다음으로 석유 자원이 많다는 카스피해의 석유 자원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코소보가 분리하자마자 본스틸 군사기지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기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말하자면 카스피해에서 나오는 석유 자원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벌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라 하나쯤은 쉽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미 이때 시작된 것이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마음에 안 들면 정권 교체는 또 일도 아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1910년대에 멕시코에서 벌어졌는데, 멕시코에서는 1876년부터 1910년까지 디아스라고 하는 독재적 정권이 있었어요. 1910년에 이 디아스라는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마데로라고 하는 친미 인사가 정권을 잡았는데, 멕시코가 이때 중요해진 이유는 뭐냐면 1900년도부터 멕시코가 어마어마한 석유 자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미국 다음보다 많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었는데 미국 다음보다 많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마데로라는 친미 인사가 1911년도에 정권을 잡았지만 1913년도에 우에르타라고 하는 다른 그 세력에 의해서 정권을 뺏깁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보기에 그 당시에 그 미국과 영국이 멕시코에 석유 자원을 놓고 쟁탈전을 벌였었는데, 마데로는 친미파고 새로 정권을 잡은 우에르타는 친영파다. 따라서 우에르타가 정권을 잡으면 미국의 석유 자원 확보가 어려워진다 해서 윌슨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뭐 경제 봉쇄, 뭐 무기 판매 금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멕시코 영토인 베라크루즈에 점령을 하는 둥 해가지고
그야말로 몇 년 동안의 경제 봉쇄와 군사 간섭 등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에르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카란사라고 해서 미국 석유 기업들이 원하는 정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뭐 비슷한 예를 든다면은 1949년에 중국에서 국공내전을 통해 마오쩌둥 공산정권이 승리했지만,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미 이 마오쩌둥 공산정권을 승인했지만 미국은 끝까지 국가로 승인을 하지 않죠. 결국은 베트남 전쟁 패배가 다가오니까 1972년도에 마지못해서 중국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한 겁니다. 뭐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뭐 1959년도에 쿠바가 혁명을 일으키니까 역시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경쟁 공세를 하고 있죠. 오바마 정부 때 국교 수립을 했지만 아직도 양국 관계는 냉랭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란도 마찬가지.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보았을 때 우리에게 우호적이다 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은 금방 키워주고, 우리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안 맞는데? 그러면 잘라버린다. 레짐 체인지를 한다. 이런 것들이 미국 외교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이미 19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미국이 이 카리브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명분, 루즈벨트 보론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이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행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